사천해전은 사실은 사천해전의 의미는 뭐냐면 사천해전은 제2차 해전입니다. 임진왜란 제2차 해전인데 사천은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 아무튼 4번 싸웁니다. 그래서 1, 2차 싸움이 7번 대승을 거둡니다. 중요한 거는 제2차 싸움에서 거북선이 투입됩니다. 중요한 거는 사천해전에 거북선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충무공께서 사실은 왼쪽 가슴에 총탄을 맞습니다. 난중일기에 나오는데 사천해전이 끝나고 승리했잖아요.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총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충무공의 총알을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기에 나와요. 얼마나 대담하고 담대한 사람이면 한쪽에서는 칼을 소독을 해서 찢어서 이 도려내서 총을 뽑아내고 있는데 충무공께서는 옆에 사람들하고 호시탐탐 이야기하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야기 주고받고 한쪽에는 총알을 도려냈답니다. 그 일기에 써놨어요. 충무공께서.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칼로 이 총알을 도려냈는데 그 살이 사천해전을 한 때가 언제냐면 5월 29일이에요. âm 역입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 6월 말쯤 안 되겠습니까? 장마, 무더위 이 덫이 나고 구름이 질질 하는 거예요. 그 일기에 내놔요. 갑오디로 구름이 질질하는. 근데 뽕나무재를 태워가지고 그걸로 소독했다는 애들은. 그리고 바닷물로 늘 소독을 했는데 그게 낫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충무공이. 임진왜란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전이 이제 사천해전의 의미는 그겁니다. 거북선이 투입되고 충무공이 총을 맞고 이 3차 해전이 그 유명한 학익진. 우리가 임진왜란 3대첩 하면 진주대첩, 행주대첩, 한산해전. 한산해전은 한산도에서 싸우고 적진포에서 싸워서 2번을 싸우거든요. 9번, 이제 3차 해전까지. 근데 이 학익진이 나오죠. 이 보세요. 사실은 통영이라는 곳을 공부해보면 있잖아요. 이쪽에 거제도가 있잖아요. 이 거제도가 있습니다. 통영이 있으면 이 물목이 한산도로 가는 이쪽에 있잖아요. 견내랑이란 남의 노랑처럼 좁아요, 물목이. 근데 일본의 장수들, 일본 배들이 견내랑에 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수신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배는 판옥선이. 근데 견내랑의 수심이 한 2m 밖에 안 된대. 우리나라 판옥선 큰 배가 들어가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 암초도 많고 거기는 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충무공이 이게 병법입니다. 3대첩 중에 이 한산해전이 3대첩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한산해전을 치르고 나서 외구가 다시는 서해안으로 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한산해전의 소식을 듣고 이 조선의 수군과는 맞닥뜨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도망가라.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 도요토미가 처음 조선을 임진왜란에 파병할 때 공문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구진까지 들어오거든요. 15만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일진 1만 8천, 이진 2만 2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구진까지 들어오는 게 15만 8천 정도 되는데 이내 도요토미가 자기 생각에는 이 일진, 이진, 삼진이 가서 빨리 육지에 군인을 풀어놓고 다시 그 배는 본도로 돌아온나? 그럼 다시 또 싣고 가라. 이게 이에요. 그리고 가서는 무조건 조선에 성을 쌓아라. 성을 쌓으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그 부산이나 울산 이 근방의 성, 거제도 근방에 1592년에 쌓은 성이 참 많습니다. 산발적으로 있고요. 근데 충무공께서 이 한산대첩을 치를 당시 요 와서 우리 판옥선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판옥선은 이렇게 평제선입니다. 그 양쪽에 포가 12개씩. 몇 개죠? 7개씩 있나요? 6개씩 하여튼. 예, 16개씩. 예, 그거는 까먹습니다. 이 포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학익진을 하는 이유가 이 견내랑이라는 곳을 이게 견내랑이라 치죠.
이쪽에 막 외구가 했는데 여기 넓은 바다에서 우리나라 조선의 배가 그때 당시 50억 척이 참가하거든요. 한산해전에서는 이렇게 이수신이 이제 머리를 쓰기를 한 4대척이 들어가서요. 우리가 골룸을 씹힌다 하죠. 골룸을 씹히는. 외구들이 여기 정박해 있는데 자꾸 이어서 얼쩡거리면 이네들이 있잖아요. 이 조선의 4대척의 배를 잡기 위해서 따라 놓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배가 들어가면 암초에 부딪히고 수심이 낮으니까 싸움이 불리한 거라. 그러니까 넓은 바다로 유인해냅니다. 근데 이네들은 잘 모르고 따라 나왔어. 그러니까 넓은 바다에 오니까 조선의 배들이 이렇게 섬들마다 있다가 이 배들이 차가가 돌아서잖아요. 4대척의 배가. 도망 나오다가 탁 돌아서고 양쪽을 쫙 진을 치는 게 하기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의 판옥선이 어떠냐면 우리가 포를 쏘지 않습니까? 포라는 것은 장전을 해서 쏘고 나면 다시 장전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의 판옥선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쪽에서 장전을 해요. 팍 쐈어. 근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가 돌아야 되냐? 우리나라 판옥선이 평저선이니까 이 회전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첨저선이에요. 빽조단 배입니다. 이렇게. 첨저선이에요. 왜냐? 넓은 그 항해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연안은 수심이 약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배가 활용을 못해. 이네들은 침략하니까. 근데 이 판옥선이 이쪽 풀을 팍 쏘고 난 뒤에 장전할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또 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장전할 시간에 항익진을 그리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쪽에 이렇게 일본 배는 이 안에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쏩니다. 그럼 장전 시간에 딱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배들이 파닥파닥 돌아서 다시 쉴 새 없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배는 59척으로 상대를 하는데 이쪽 배는 72척 정도 됐는데 한산해전에서 59척이 파손됩니다. 개멸이 개멸. 물론 나머지 배가 남아있지만 여기서 왁기자키가 도망가는 거예요. 왁기자키 야스하루가 하객진의 이 한산해전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정가를 일본 도요토미한테 보냈더니 다시는 될 수 있으면 조선의 수군을 만나면 피해라.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옵니다. 명령이 하달되는 거죠. 근데 이 왁기자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왁기자키라는 일본 장수가. 나는 정말 이수신을 미워한다. 죽이고 싶다.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차는 한 잔 마시고 싶다. 그 말을 했어요. 왁기자키라는 사람이. 아키야키 야사하룬가 뭐. 이 한산대첩을 치르고 난 뒤에 도요토미가 그렇게 말했고요. 그 임진왜란 7년 전쟁 중에 일본은 서해안으로 갈 엄두를 못 내요. 이수신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피해라. 그래서 3대 첩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객진의 의미를 알아요. 조선의 판옥선이 이렇게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 포가 없었잖아요. 그죠? 포가 철암 같은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거는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왜 이리 배가 튼튼하고 포가 이렇게 잘 성능이 좋은 포를 우리가 개발했을까? 고려 말에 사실은 고려 말에 1300년도에 왜구가 많이 출몰을 합니다. 뭐 얼모해병, 사랑해병, 이 외변이 많아요. 그건 물론 조선이지만 고려 말에 왜구가 많이 침몰하니까 조선 초기 태종이나 세종이 있잖아요. 굉장히 하포 통화까지 만들어요. 포를 개발하고 그리고 수군이 그때 당시만 해도 5만이 됩니다. 5만이. 그 시대에 이 조선이라는 정부가 나라가 수군을 5만을 조성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국어 충분하고 그런 모든 준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충무공께서 이런 큰 전쟁에 잘 대비도 하시겠지만 물론 충무공의 리더십도 특별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정도 준비도 있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가 아마 내 생각에 명랑 같은데요. 명랑 보셨습니까? 네. 끔찍하죠? 필생적사, 필사적세.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충무공이 1597년 2월 달에 한산도에서 압송됩니다. 서울로. 왜? 왜구가 일본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이런 뭐든지 이중간첩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이중간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 정부가 좀 어리석었던 게 뭐냐면 요시라라는 이중간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조선 정부 생각에는 요시라가 일본 사람이지만 그들의 정보를 우리 조선에 유리하게 넘겨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조선 정부는 요시라에게 관직까지 줘. 벼슬까지 줘요. 그래서 사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요시라는 이중간첩.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야기를 이렇게 흘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 측에서는 요시라를 이용해서 그 조선에게 또 이중간첩지. 하여튼 복잡한데 그 요시라가 어떻게 흘리느냐 하면 조선 정부 김응서라는 경상우병사에게 1597년도 1월 13일 되면 다시 재침할 거다 이럽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죠. 재침할 거다. 그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왜 외구가 그런 소문을 내느냐 하면 임진왜란 1592년부터 와서 97년까지 싸워봐도 이수신 때문에 안 돼. 사실은 15만이 조선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량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외구는 조선 수군을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풀어놓고 쌀이나 뭐 식량이나 옷이 피복이나 무기 종류는 육지로 이동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우마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들 목적은 우선 사람은 풀어놓고 나머지 보급품은 서해안을 따라서 한양으로 해서 그 한강을 해서 한양에 풀고 대동강을 해서 그 평양에 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복병을 만난 거죠. 이 서해안 교두보를 못 가게 이수신이 막아버리잖아요. 보급품이 차단이 되잖아요. 이수신이 살아있는 이수신이 있는 동안은 이 전쟁을 이길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그래서 이네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수신을 잡는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잡는 궁리가 이제 흘러. 조선, 외구가 재침을 한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수신이 한산도에 있는데 가라. 부산포로 가서 싸워라. 싸워서 갓도의 머리를 잡아오너라. 베어오너라.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근데 충무공은 이 병법에도 탁월하지만 굉장히 판단력이 빠르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그냥 외구가 부산으로 올 때 이때는 수군이 가능해. 이들을 저지할 수가 있지만 임진왜란 7년 싸우는 동안 외구가 이 남해안 곳곳에 성을 쌓아놓고 주둔을 하고 있어요. 육지에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 다. 이게 뭐 서생포 이쪽 부산이 양산 거제 이리 다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해 주둔은 1597년에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조선의 배가 이렇게 가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외구가 있고 육지에 있는 외구가 같이 공격을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충분히 충분히 판단하신 거야. 그래서 성산 없는 싸움이다. 지는 싸움이다. 안 갑니다. 조선은 수군이 있어야 되는데 수군까지 개멸되면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무공이 안 가요. 2번의 명령을 어깁니다. 안 가죠. 가면 뻔한 거니까. 그래서 압송되죠.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압송되고 제2대 3도 수군 통제사가 원균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충무공이 제1대 3도 수군 통제사가 되는 거는 1593년 8월 15일입니다. 3도 수군 통제사란 직책은 사실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원래 충청도 보령이 있잖아요. 충청도 군영이고요. 전라도, 해남, 자수영, 우수영, 여수, 자수영, 거제도, 경상도, 우수영, 부산이 경상도, 자수영 이래서 이 5개의 그 수군 직책이 있었는데 이 5명이 있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93년까지 서로 언론을 하면서 이 최고 결정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똑같은 레벨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93년 8월 15일에 3도 수군 통제사란 직책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제1대 이수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영에 한산도 있죠. 거기가 통제령이 설치되어 있죠. 통영은 그래서 통제령을 설치했던 곳이다 해서 통영이라 합니다. 근데 8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어때요? 일본은 15일에 죽는 거라. 오늘이 음력 8월 5일입니다. 근데 충무공이 제3대 3도 수군 통제사 재임명되는 날짜가 8월 5일, 3일이고요. 그 재임명 교지를 받는 게 8월 5일인가 그래요. 압송돼서 백의종군을 하게 되죠. 4월 1일 옥에서 나옵니다. 충무공께서. 그러면서 백의종군 하죠. 서울에서, 한양에서, 어디로, 가천으로, 그 다음에 공주로, 삼내로, 그 다음에 남원으로, 구례로, 하동으로, 하동에 5월 29일 날 들어옵니다. 거기서 산청으로 합천 촉에 건율의 그 시하로 들어가기 위해서 백의종군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수시로 이수신에게 자 편지가 옵니다. 원균이 어떻게 한다. 조선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한산도의 충무공이 서울로 압송되면서 원균이란 제2도 3도 2대 3도 수군 통제사에게 판옥선 180척을 인계합니다. 그 180척이 어떻게 나오냐면 임진왜란 초기에는 없었던 배가 충무공께서 싸움이 없는 날 굉장히 만듭니다. 건조하고. 그리고 충무공께서 이렇게 할당을 해요. 전라자수역 너 몇 개 만들어라. 충청도 몇 개 만들어. 이랬는데 거의 다 막 못 채워요. 못 채워낸데도 충무공께서는 하여튼 180척을 인수인계해서 주고 갔는데 어떻습니까? 7천량 해전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부산포로 가라 했지만 충무공이 안 가잖아요. 근데 원균도 바보입니까? 충무공 같은 생각이 있겠죠. 아니 부산포로 가면 바다의 수군, 일본 수군이 공격하고 육지에 성을 쌓아있는 이네들이 공격하고 수륙 합동작전을 하는데 바다와 육지에서 합동작전을 하면 우리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느 장수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원균이 안 갑니다. 원균도 안 가요. 지도 보니까 아이거든. 그런데 건율의 육군 건율이 잡아다가 곤장을 때렸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확실한 건 아니고 이민훈 교수 말씀에 의하면 아마 원균의 부하를 때렸을 것이다 하는데 할 수 있으니까 가야지. 그 정도 하니까. 그래서 부산포로 갑니다. 원균이. 부산포로 갔는데 정말 말 그대로 왜군은 이미 이수신에게 당해봐서 절대로 이 배를 곳곳에 정박해놓고 이제 골룸을 씹혀도 안 나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래도 이제 머리가 써지는 거야. 조선이 이제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조선이 지칠 때까지. 조선 수군이 지칠 때까지. 이래 안 돼. 안 나오니까 못 싸우고. 그래서 가덕동과 어디서 잠시 쉬는데 일시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도망을 가요. 그게 도망을 나서 잠시 머문 것이 어디냐면 거제도 칠천도 있죠. 거기 쉽니다. 쉬는데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거제도에 있던 외성을 쌓아놓고 또 육지에 있던 일본 외병과 바다에서 온 외병이 완전 그래서 어떻습니까? 180척의 배 중에 약 10척, 12척만 가지고 배설이란 경상 우수사가 가지고 도망가고 개멸을 당하죠. 그때 거북선이 한 5척 있었던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는 거북선을 3척을 건졌어요. 충무공이. 방답이라는 곳, 여수 오동도 있죠. 그쪽 오동도가 아니고 우리가 향이람 있는 거중동 같아. 거기서 거북선 한 명 건조하고 순천에서 하나 건조하고 여수에서 건조했는데 이 3척 그 다음에 한산도를 통제령을 옮겨서 거기서 한 2척을 더 건조했다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제 이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거 다 없어지고요. 판옥선 180척 다 없어지고 배설이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금의 고흥, 장흥입니까? 그쪽에 도망가 있는데 이제 개멸을 당했다는 게 조정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정부가 완전 아차 싶은 거지. 이 위험한 시기에 담장 최고 지휘관을 바꿨으니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균도 그때 죽죠. 칠천량에서. 예, 가덕들 뭐 어디 섬에 올랐는데 그냥 완전 일본이 끝까지 잡으라서 죽였다고 그러죠. 이 충무공에 이제 건율을 이제 합천 촉에 건율희야에 와 있는데 이 칠천량 예전에서 개멸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건율이 어떡하면 좋겠냐고 어떡하면 좋겠냐고 자꾸 이러니까 이수신께서 그럼 제가 그 남해안을 훌로 둘러보고 오겠다.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충무공이 이제 남쪽으로 와서 남해 노량에 옵니다. 그때가 아마 7월 29일인가. 칠천량 예진이 7월 16일인데 남해 노량에 오고 둘러봅니다.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배는 없지. 그래서 배설이 도망간 배를 인수인계 받고 멀은 절차가 있는데 우리 노량에 왔는데 하동 노량에 왔는지 남해 노량에 왔는지는 일기안. 아무튼 노량에서 거제 현령을 만나고 미조 첨사를 남해 현령을 만나서 언원했다 이런 게 일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동으로 해서 진주 송경래의 집에서 8월 3일 날 제2대 3도 수군통제사 재임명을 받고 이분이 이제 다시 하동으로 해서 저 고흥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배설에게서 12척의 판옥선을 인수인계 받습니다. 인수인계를 해놓고 배설은 9월 1일 날 도망갑니다. 충무공에게 배만 주고 도망을 가요. 왜? 자기가 보니까 살 길이 아니거든. 죽을 길이거든. 그래서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충무공이 이 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해안으로 가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죠. 명랑 물길 보셨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명랑하면 여기가 해남이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이제 육지 끝 해남이고 여가 진도입니다. 그러면 남해안에서 이렇게 가면 이쪽을 이리 통과해야 서해안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여가 명랑수로라고 칩니다. 그럼 이 충무공께서 여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쪽에서는 300척의 예고가 옵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해를 잘 못하던데 300척의 배가 있는데 우리가 133척 대 13척이라 하지 않습니까? 일본 배는 아다케가 있어요. 큰 대선이 있고요. 새끼분해라는 작은 배가 있어요. 근데 이 명랑수로가 좁아. 이수신 여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물살도 물론 빠르지만 이게 좁아. 우리가 골목에 우리가 싸움을 해야 돼. 이 깡패하고. 저기는 100명이 있어. 내가 혼자예요. 넓은 데 가면 이길 수 있으면 다 달려들 거잖아. 이 좁은 골목에는 1대1로 싸야 되냐. 한 명 치면 또 한 명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였죠. 그죠? 만약에 넓은 데 가서 나 혼자 있는데 둘러싸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는 12척, 13척 물론 나중에 한 척이 더 추가돼서 장계를 올릴 때는 12척입니다. 12척이 있는데 딱 일자진을 쳐야지. 13척을 일자진을 치고 싸우면 여기도 13척밖에 더 오겠습니까? 포를 쏘니까 이거 부서지면 야들이 또 보내면 또 부서지고 당연히 이기죠. 우리나라 배는 판옥선이 단단해요. 임진왜란 총전투 모든 전투에 판옥선의 파손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끼리 부딪혀가 이랬지만. 그런데 사실은 330척이에요. 근데 200척 정도가 대선이라. 그러니까 야들이 이쪽으로는 못 들어오고요. 133척 정도가 왔다가 부서지고 왔다 이렇게 하면 싸우는 겁니다. 새끼분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끼분해가. 대선, 아닥케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은 대선들이. 그래서 싸우죠. 그래서 보니까 1차로 가도 안 되고 2차. 그러니까 외구가 이제 물러나는 거죠. 이 여기로 해서 서해안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다시 남해안 쪽으로 가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충무공. 근데 충무공 입장에서 보면 12척을 가지고 왜 우리가 13척이더 말하고 12척을 말하냐 13척 하냐면 배설이 인수인계는 12척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조선 정부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조선 정부가 12척으로는 수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육군과 합류해라. 그럴 때 이수진께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신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적은 우리를 함부로 못 볼 것이다. 그렇게 장계를 올리잖아요. 그때는 12척이고요. 이 칠천량 예전에서 이역기라는 전라 우수사가 죽습니다. 이 칠천량 예전에서. 그러니까 신임 발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라 우수사가 신임 발령을 받아오는데 그 사람이 김억추라. 일설에 의하면 이 김억추가
오면서 배를 한 척 타고 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야사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는 이 녹도 마누라 송여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양반이 한 척을 추구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제가 이수진 연구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뭐 하여튼 근데 한 분 말씀이 송여종의 그분이 돌아가신 비가 있는데 그 가문 비에 그 나와 있대요, 한 척이. 근데 그거나 선조실록이나 조선왕조실록이나 그 역사의 정사 기록에는 그 한 척이 어떻게 해서 추가됐는지는 아무데도 안 나와 있답니다. 근데 이제 짐작하기를 김억추가 한 척을 타고 오지 않았을까. 전라 우수사니까. 촉발령 받아오면서 그냥 왔겠나. 근데 제가 나중에 읽어보면 충무공께서 김억추는 그릇이 아니다. 사람이 지 그릇이 아닌데 우수사가 되고 보니 그 감당을 못한다. 막 이렇게 써놓으면서 빈몸으로 왔다 이러거든요. 이수신 말씀이 맞겠죠. 빈몸으로 왔고 지 옷이 아니다.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인사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줄을 댔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김억추가 참 도움이 안 되고요. 1597년 명랑해전을 치르고 그 이후로 충청도 본영으로 발령받아가 그래요. 이 충무공께서 아마 이 사람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볼 줄 알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명랑해전을 치를 때 우리 배에 판옥선은 13척이었지만 포작선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건데 이 충무공을 공부해보면요. 이분이 굉장히 명랑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타령하는 군사 참 그럴 때 뭐라 합니까?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이렇게 소름이 끼치게. 근데 이분이 한없이 너그러울 때는 옥포해전 첫 해전을 치르고 왜군 해전 준비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식량도 많았다. 미안해 진기한 물품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충무공께서 제1차 해전을 치를 때는 미주항으로 해서 옥포로 가고 돌아올 때는 노량으로 이리 돌아옵니다. 2차 해전을 치를 때 사천 해전을 치를 때는 간원포로 해서 가서 미주항으로 이렇게 돌아오고요. 제3차 해전도 간원포로 해서 갔다가 미주항으로 돌아오고 부산포 해전도 간원포로 가서 돌아오면서 이 연안에 있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피난을 가고 하루만에 갈 데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중간에 포구에 정박해서 주무셔야 되죠. 그럴 때마다 백성들에게 항상 그 정정에서 싸운 노획한 물품들을 나눠줬답니다. 첫 옥포해전에서는 창고 3개가 가득 찰 정도로 많았대요. 그런데 그걸 있잖아요. 항상 부하들에게 유심히 봐서 싸움을 잘하는 부하에게 선물로 주거나 포상을 하고요. 그 백성들에게도 늘 이 군사들에게 우리가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일본은 참비시모 그 명분은 얼레비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참비시 셉니까? 얼레비시 셉니까?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로 둘 다 괴롭혔대요. 근데 충무공께서는 우리 군사들에게 절대 연안 백성에게 피해를 못 끼치게 하고요. 백의종군을 할 때도 하동 내려오면서 그 종이 따라오거든요. 따라오면서 그 이웃 그 옆에 농가에 가서 밥을 얻어 먹든지 이러면 있잖아. 곤장 때립니다. 피해 준다고. 그 정도로 연안 이 백성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명랑해전을 치르니까 이 우리 배는 13척이지만 포작선이 엄청 많이 그리고 성병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옵니다. 이수신에게. 성병들이. 아니 싸움에 가면 내가 죽을 텐데 왜 자발적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사람 존경하니까. 인격에 감동이 됐으니까. 그리고 어병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저 맨날 우리 신랑은 돈 나는데 저희 남편한테 자발적으로 청소를 안 하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오고요. 술을 갖다 주고요. 백의종군 할 때는 성병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미투리 신발 집신 짜서 갖다 주고 술 갖다 주고 중요한 거는 간알 주변에 이제 만약에 미조 첨사 남의 혈령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식량 있잖아요. 이걸 군인들하고 먹으라고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간이라 그 흥양 있잖아요. 흥양이 지금의 공흥입니다. 흥양에 그가 논밭에 수확이 많았대.
흥양이나 그리고 순천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 많답니다. 그런 데서 곡식들을 군사들 식량하라고 이 지주들이 자발적으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수신에 대한 명성이나 그 어떤 인격이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말로서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명랑해전을 치렀는데도 이 어부의 배들이 어떻게 하겠으면 자기들은 생업이고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그 배를 가지고 뒤에서 포작선들이 감싸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잘났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따라주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남의 지도는 명랑해전을 치를 때가 1597년 9월 16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노량해전을 치를 때까지 한 1년 기간 동안 12척과 싸운 충무공께서 그 1년 동안에 판옥선 80척이 됩니다. 정말 준비가 철저하신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있잖아요. 게으르잖아요. 뭔 일이었어요. 신발장도 엉망을 해놓고 안 치운다고 혼나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남의 지도입니다. 임진왜란 마지막 싸움 노량해전의 격정지 우리 남의 진도입니다. 여기서 1598년 8월에 도요토미가 죽습니다. 도요토미가 1592년에 싸울 때는 그 명분이 뭔지 압니까?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 강화협정을 할 때 명분은 뭔지 압니까? 조선의 남쪽은 우리가 다스리마 북쪽은 너가 다스려라.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의 도요토미에게 아내로 주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강화협정이 결렬이 되면서 재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97년에 도요토미가 조선의 수군을 파병하면서 쓴 게 뭔지 압니까? 조선에 들어가서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다 죽이고 그 땅에 우리가 이주하겠다. 그게 도요토미의 정유재란의 전쟁을 하는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네들이 재침하고 1597년에 들어와서는 무조건 남원선 전투, 싸움에 가면 그 진주성 싸움 모든 생명 있는 걸 무조건 도륙을 냅니다. 다 죽입니다. 이게 씨를 말리는 거예요. 잔인 무도하고 처음 1592년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 안 했습니다. 우리는 싸울 때 너희들은 농사를 잘 짓고 있으라. 너희들은 괜찮다. 근데 조선의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그 씨를 다 말리고 그 땅에 우리가 이주하자. 이게 공문이에요. 이게 전쟁을 시작할 때 모든 그 자기들 부하들에게 내린 하달된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겁니다. 도륙을 내라고. 다 죽이라. 남한성 전투에서는 다 죽였다잖아요. 완전 살아있는 거 우리가 막말로 개미새끼까지 다 죽였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죽이는 것도 잔인무도하게 죽였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을 있잖아요. 그 대나무 있죠. 대나무. 이걸 해가 딱 질질 끌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선이 대운이 들려고 도요토미가 죽잖아요. 1597년에 와서 이네들이 97년에 와서 싸움도 되지 않으니까 그 해 겨울에 어떻게 하냐면 남해 선소 외성 쌌습니다. 선소 있죠. 외성 쌌고요. 그 다음에 사천, 그 다음 순천 이쪽에 거기 성들은 97년에 쌓은 성이고 부산이나 거제에 있는 섬들은 92년에 쌓은 섬들이에요. 주둔을 합니다. 근데 98년에 도요토미가 죽으니까 이 남해 이제 전쟁을 내는 주군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수해야지 이들이. 명령 내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조선에 나 있던 왜구들이 저기 안 보이지만 순천입니다. 남해, 사천, 울산 이 남해 안에 800리 해안에 성을 쌓아놓았던 왜구들이 다 철수하기를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철수하냐? 요가 있죠. 사천, 남해. 여기에 다 모이자. 순천에서 오기도 중간 이쪽에 약 500척이 접거를 하는데 1598년 11월 10일까지 다 모여라. 다 모입니다. 500척의 배가 여기. 그런데 여 순천에 있는 고니시 유키나와 부대가 이 철수한 부대에 합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무공께서 순천만을 막고 있었습니다. 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영광만인데 이렇게 막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선소 외성이 있었다 생각. 고니시 부대가 있다. 여기 충무이 막고 있었습니다.
테러가 차단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던 왜구들이 1598년 11월 18일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은 전쟁하기 싫은 사람. 이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철수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이수신에게 뇌물 줍니다. 진린에게도 줘요. 중요한 거는 조명연합이었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이야기하기가. 명나라가 이게 수군을 보내거든요. 그 조명연합이었는데, 명나라 수군 진린이 처음에는 있잖아. 여기 탐망선 하나를 살짝 보내줍니다. 뇌물을 좀 받고. 이수신이 보니까 큰일이거든. 이 탐망선이 나가서 구원 요청하면 이네들 이리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충무공이 판단을 빨리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키고 있다. 여기 공격하고 이 올라온 적들을 공격하면 우리는 끝이다. 그러니까 여기 순천에 적은 한 부대고 여기 부대는 많은 부대 500척의 배니까 충무공이 순천만을 풀고 나와서 여기에 진을 칩니다. 이렇게. 이 관음포죠. 이게 섬진강 하구입니다. 이 순천의 한 부대는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일자진을 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밤에 1598년 11월 18일 자정에 충무공이 여기 진을 치고 그 유명한 이 충무공 전서가 있는 거 아시죠? 영조가 선양 작업을 합니다. 근데 조선은 문인들에게는 문집을 만들어도 무인들에게는 문집을 못 만들게 합니다. 왜? 문인들의 그 자존심이 있죠. 문인들은 근데 정조 임금이 이수신 선양 작업을 하면서 이 충무공 전서를 만드는데 그게 14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집을 문인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때 충무공께서 정조 임금께서 하신 말씀이 충무공 같은 사람이 있다면 100명이 있어도 내가 만들어주겠다. 예. 그래서 감히 반대를 못하고 충무공이 만드는데 그런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싸움 철수하는 적이니까 마지막인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나옵니다. 이순신이 맑은 물에 손을 씻고 백단양을 피워놓고 벼의 선단에 올라와 무릎을 꿇고 이 원수를 죽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겠다. 뒤에는 약간 문학적인데 하늘의 별 하나가 바다로 빠지더라. 그거는 아무튼 제가 그런 데서 잘 써먹습니다. 그 굉장히 감동이라서. 그리고 그 유명한 노량해전이 불이 붙죠. 그리고 여기서 일자진을 이렇게 쳤는데 왜구는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거 간원포입니다. 밀물이 시작되니까 저절로 어떻습니까? 얘들이 일로 밀려 들어가. 충무공께서 조명연합이 요렇게 막았었죠. 그러면서 1598년 충무공이 전쟁에 임할 때 아들과 조카들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근데 충무공의 조카 이분이는 사람이 그분이 가시고 난 뒤에 행록을 남기는데 그때 먼동이 터올 무렵 공께서 왼쪽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쟁이 한창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여기입니다. 관음포. 관음포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관세음보살의 준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사람을 소원을 잘 들어주는 걸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지명이 아마 고려 말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신라 경도광 757년에 우리나라 전 지명이 바뀝니다. 왜? 경도광이 당나라를 되게 좋아했는데 당나라 모든 지명이 두자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757년에 우리나라 모든 지명이 두자 한자로 바뀝니다. 근데 그전에는 여기를 이게 바다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앉았잖아요. 가는개라고 했어요. 가는개. 가는 바다다. 가는 바다. 개가 이쪽으로 갯가라 하잖아요. 우리 남해 사투리로. 가는개라. 이 원수를 죽이다. 이 식경도 들어갑니다. 노량해전에. 충무공께서 이 방패를 막죠. 예, 이런 기도를. 이 행록에 먼동이 털물을 죽었고. 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구 같아요? 제갈량. 제가 제갈량 좋아하는데, 제갈공명 이런데, 전쟁이 한참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우리가 중국의 병법을 공부할 때 항상 제갈량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깨주머니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조선 그 존경 인물 중에 세종대왕 하잖아요. 54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갈량도 54세에 들어가죠. 충무공도 54세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연결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카레 노래를 쓴 그 김훈이 카레 노래를 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54살이에요. 제가 지금 51살이거든요. 54살에 제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 준비 작업으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갈량은 사실은 중국 역사나 세계사적으로 이 깨주머니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수신을 한 수위로 보는 이유가 제갈량은 싸움을 하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진중에서 병으로 죽어요. 근데 충무공은 어떻습니까? 장수가 싸움터에서 죽었으니 그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병으로 안 죽었다는, 병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무공을 한 수위로 보는데, 이런 말, 전쟁이 한창 급하니, 제가 어릴 때는 우리가 전쟁이 한창 급하니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막 이렇게 그럴 때 저는 제가 무식한데도 아니 그 해전을 하는데 왜 장수가 적에게, 우리가 바보가 왜 적에게 알릴 거라고 적에게 알리지 마라 했을까.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충무를 공부하면서 아 그래 참 내가 무지한 남에서 태어났지만 아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수신 영상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거기 전반급 신문을 나서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 적에게 왜 알리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공명입니다. 이 깨주머니보다 이 사람보다 우리 충무 이수신이 훨씬 한경지 높은 사람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오네요. 보천역에. 이 충렬사 가보셨죠? 이 모소 주변에 곡장이 있어요. 사실은 임금의 무덤에만 있는 기아로 해서 담을 쌓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충무공은 그 임금의 반열에도 된다 해서 곡장을, 우리 어릴 때는 없었어요. 근데 언제 하냐면 1970년도에 그때 이제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이순신은 박정희가 자기가 쿠데타를 혁명을 했으니까 그 군인을 이제 좀 무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공부를 진짜 해보면요. 1930년도에 춘한 이강수가 이순신이라는 소설을 동아일보에 연재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반했대요. 그 소설에. 저도 카레 노래에 반했습니다. 근데 박정희란 분도 그때는 이름 없는 어떤 군인이었겠죠. 그 소설에 반한대요. 그래서 충무공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보천욕일. 이 보천욕이라는 글귀는 어디서? 이 기울보자입니다. 하늘을 깃고 해를 모욕시킨. 이게 중국의 해남자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경천이지지제 보천욕일지공 이렇게.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마지막 싸움 노량해전은 조명연합입니다. 명나라 장수 진린이 충무공을 1598년 7월 16일 날 만납니다. 같이 만났었죠. 임진왜란 노량해전이 있을 때까지 약 3개월 만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겪어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런 경천이지지제 보천욕일지공 이런 걸 다 아셔야 박정희 대통령께서 와서 현판을 쓸 수 있겠죠. 공부를 다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남해 대승훈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경천이지지제 하늘과 땅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서 천하를 경륜할 능력이 있고 하늘에 해를 모으시 하늘에 해가 있었어. 그런데 희미해져서 추워졌어. 그런데 중국의 고사숙이 신화 같은 이불에 하늘 해를 떼어서 냇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달았더니 하늘 해가 빛나더라. 다시 따뜻해져. 지공, 하늘이 해를 모욕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늘을 깃고 하늘에 구멍이 났는데 그걸 옥으로 탁 메웠다는 거죠. 하늘에 구멍이 나면 올라 살겠습니까? 중국의 고사 속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신화 같은 인물에 비유한다. 그리고 진린이 노량해전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조 임금을 배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명나라에 돌아가서 신종 황제에게 정말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잊혀지는 것이 안타깝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런 큰 별이 있다. 이게 대성운에 큰 별이 그런 데도 있다. 그 도독이라는 벼슬이 중국 최고 직책입니다. 수군. 명나라는 수군이나 도독이나 최고 직책이 도독이에요. 도독. 그 도독이 조선에 와서 조선의 삼도수군 통제사를 저렇게 겁찬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통영에 가면 충렬사에 가면 명나라 신종 황제가 보낸 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조 팔사품이라는데 거기에 도독 인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우리가 연합작전 하지 않습니까? 그 권한이 다 미국에 있겠죠. 전 잘 모르지만 그때도 명나라에 다 있었어요. 모든 명나라에 따르라고 합니다. 선조가. 그런데 만약에 명나라 수군 도독이나 육군 도독이 부재시 당신에게 그 권한을 준다는 조건입니다. 도독 인장을 줍니다. 도장을 줍니다. 그게 선물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일 일학사에 가면 그 비에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 충렬사에 간 이 보천욕이라는 현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 진린이 말한 곳에서. 예, 여기. 제가 충무공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감까지 가지고 그리고 여자 이순신이 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욕심이 있는데 제대로 잘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 투어를 할 때 나는 남의 예찬론자, 시 예찬론자, 자연 예찬론자, 이순신 예찬론자라고 하는데 꼭 이 시 들려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이제 라스트로 하고 충무공이 쓴 시 중에 우리가 한산도가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남녘바다 가을바람 서늘한 이밤 하염없이 홀로 앉아 위급한 나라를 생각하노니 언제나 태평한 세월이 다시 오려나. 큰 난리 겪고 있는 이때에 업적은 사람마다 낮추어 버렸만 명예는 오히려 세상에 알리고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고 나면 나는 도연명의 기걸에서 얽으며 묻혀 살리라. 세계사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가 우리 남해를 수십 번 스쳐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